상승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연준의 발언도 굉장히 좀 강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원 감축 이야기도 있었죠.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만은 뒤쪽으로 나오는 그런 부담감들이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는 좀 잘 팔리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뭐예요? 트위터에 그런 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가지 좀 뭐 잡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섞여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킹달러 시대는 지나가고 원화가 세전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원화 강세. 자, 원화 강세가 나오게 되면은 해외여행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환율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에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포함되기도 하고요. 또 원재료를 수입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여러가지 업황들이 또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킹달러 시대가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게 과연 좋은 소식이 올 것인지, 또 기업들의 실적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국채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더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약간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금리 변동성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국채 금리가 먼저 기준금리보다 튀어 올라가는 거 확인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국채 금리가 먼저 기준금리보다 반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준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려울 것이다, 또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 상황에서 국채를 팔아치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자금들은 또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자, 명절 앞두고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기가 됐는데, 어쩌면 그렇게 시기를 딱 맞춰서, 시간을 딱 맞춰서, 뭐 해외 시장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시장을 흔들어주고 떨어뜨려주는지, 자,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조정이 나올 때쯤 되면은 정말 희한하게 악재가 나오고 재료가 터지고, 자,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 재료에 맞춰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인지, 시장에 맞춰서 재료가 나오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약간 다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뭐 어차피 명절 전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조심하자라는 얘기 해드렸었죠. 자, 장 초반에는 일단 다우지수든 나스닥이든 모두 다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좋은 소식들이 있었잖아요.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상승 출발 빵 하면서 분위기 좋은데 그랬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상황이 바뀝니다. 자, 어떻게 상황들이 바뀌었냐면, 플러스 1% 정도 나왔던 이 지수가요, 마이너스로 훅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순식간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장 마감 때까지 이 하락률이 쭉 이어졌는데,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1.8%나 하락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 하락을 했습니다. 둘 다 1% 넘게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의 크기로 본다면 거의 2.5에서 3% 정도 급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상황들, 그렇게 달가운 모습들은 아닌데 어떤 재료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장 초반에 상승 흐름을 만들었던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표가 발표가 됐죠. 이게 0.5%나 하락했습니다. 이 예상치가 0.1이었는데 이거는 0.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물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되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일단은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인플레이션 둔화. 그렇다면 연준이 금리를 크게 올리지 못할 것이다, 또는 긴축을 조금 더 느슨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하락률 같은 경우가 지난 8월 이후에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고, 또 2020년 4월 이후에 최대치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물가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번에 이 물가가 떨어지는 것과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당분간은 더 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 또 그 폭 자체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매 판매, 이 소비, 이 부분은 그것도 같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소매 판매가 줄어든 것은 조금은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하죠. 근데 소매가 줄었다는 것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거 봐라, 소매 판매도 줄었지 않느냐, 경기 안 좋잖아, 우리 연착륙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소매 판매가 줄어들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질 수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어떤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썩 좋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산업 생산도 좀 줄어들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제 지표를 따지고 보게 되면 물가 떨어졌죠. 그 다음에 소매 판매 떨어졌죠. 생산도 떨어졌죠.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안 좋죠 라고 얘기 되는 거죠. 경기는 안 좋고 물가는 떨어졌다. 그럼 니들이 금리를 올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자, 경기가 안 좋아도 금리가 높기 때문에 물가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그런 연준이었는데, 자, 경기는 안 좋으니까 금리 올리지 마. 대신에 물가도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 올릴 이유가 없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경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서 접근하게 된다라면 연준이 조금은 좀 완화된 정책을 펼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있었잖아요. 뭐 블러드 총재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클리브랜드 그 로레타가 또 이제 이야기한 모습이 좀 있었죠. 이 메스터 이 사람이 얘기한 것들 보면은 금리 인상 지속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블러드는 연준이 더 빨리 금리를 5% 이상을 올려야 한다. 뭐 완화된 발언이에요. 네,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되고 스텝을 더 크게 밟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이제 안 나왔죠. 금리는 더 올려야 됩니다. 뭐 금리 인상 지속해야 되는 것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또 굳이 하고 뭐 더 빨리 5%로 올려야 한다, 이런 거는 사실 뭐 별 의미가 없죠. 그리고 발언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이것을 어떻게 조명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얘기는 달라진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조금 주춤거리기 시작했는데, 결정타를 매기는 재료들이 연달아 터집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그 머스크의 트위터에서 광고주들이 500여 곳이 이탈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서 광고주가 500여 곳이나 이탈했다. 이거 그 광고로 먹고 사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게 500여 곳이나 광고주가 이탈해버렸다라고 되면 매출이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루 매출이 무려 40% 정도 감소하고 있다. 1년 전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되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트위터의 적자, 이 빚, 부채가 지금 16조 원이랍니다. 근데 이자 지급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트위터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 임대료를 내지 못해가지고 소송 걸려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난 난리가 아닙니다. 머스크가 인수를 하고 나서 뭐 경영을 정상화시키겠다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전부 다 반감을 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을 좀 이제 수혈을 해주기 위해서 뭘 하느냐? 테슬라 주식을 또 담보로 걸어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머스크 이놈 새끼 또 테슬라 주식 안 판다더니 또 팔겄네,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참 너무 답답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왜 그걸 손을 댔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자, 아무튼 이 트위터가 계속 늪이 돼가지고 테슬라와 머스크의 발목을 잡고 끌어들일 것 같다 생각이죠. 자, 이거 기술주에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락하는 상황이 진행됐던 첫 번째 이야기고요. 파월 의장이 코로나 확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상적인 일정 소화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근데 증상은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아니었고요. 백신과 부스터 샷을 맞았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지금 외부 일정은 다 마친 상태고, 이제 자택에서 집에서 격리된 채 원격으로 일하고 있다. 야, 나이가 많으신데도 그렇게 된단 말이지. 원격으로 일할 정도. 야, 정말 일에 너무 열정적이야. 조금 쉬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이네. 코로나 확진이 돼서 조금 집에서 쉬고 회복 기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집에서도 그냥 원격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구나. 그래요. 그 확진돼서 이게 딱 연준의 업무가 마비되고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일이 없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격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근데 뭐 이거는 그냥 뭐 가십거리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약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정도의 어떤 불안감 정도, 이 정도 나왔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결정타를 매겼던 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2023년 말까지, 올해 말까지요, 직원 5%, 즉 1만 명을 감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에도 감축이 좀 있었죠. 근데 직원을 5% 또 감축을 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자, 10,000명 감소가 된다라고 한다라면은요, 이게 제법 큰 규모예요. 네, 제법 큰 규모로 이제 감원을 하게 되는 건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실적이 안 좋아요. 네. 실적이 안 좋아요. 그죠? 기업이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인원을 감축하는 이런 사례들은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잘 안 벌리는데 나갈 돈이 많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자라는 식으로 가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마이크로소프트 너마저 네. 인원을 감축을 계속 이렇게 할 거냐, 계속 이런 투자를 축소시킬 거냐라는 부분들이 부담감을 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기술주들 움직임들이 안 좋게 나타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더 다운시켰다. 자, 경기 위축 우려감 생겼죠. 근데 그렇게 돼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기술주들이 올라줘야 되는데 오히려 얘네들이 더 덩달아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지금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함께 빠졌다 보시면 됩니다. 이 경제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타나서 다우지수는 떨어지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기술주가 올라가 버리면 전혀 뭐 시장에 부담이 없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조정을 한번 쿵 받아주는 상황들이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에게는 조금 변수를 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설날 연휴 때문에 매매하기 껄끄러웠는데 에이 잘됐어 더 사지 말자. 거래량이 급감할 수 있어요.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후반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변화들은 우리가 주의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들썩들썩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네, 킹달러가 저물고 원화가 세진다. 환율 하락 수혜주를 찾아라. 킹달러에 대한 부분들은 네, 환율에 대한 부분은 뭐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이 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시 변화가 좀 생길 수도 있겠죠. 지금 원화가 세진다 얘기 계속 나오고 뭐 환율 떨어진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불과 한두 달 전이었죠. 네. 뭐 환율로 1,500원 간다, 뭐 2,000원 간다 이렇게 얘기하던 게 바로 이 언론이었어요. 그래서 이 환율이 더 오르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킹달러 계속된다 해서 뭐 미국으로 넘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거 지금 다 무덤이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지금 여기에서도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환율이 어떻게 보면은 내릴 만큼 다 내렸어 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환율을 1250원까지 떨어지고 예상했는데 지금 124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에 대한 것들은 뭐 제가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뭐 일단은 단기적 지지선까지 다 밀린 거 아니냐라고 판단되는데 뭐 1200원 정도로 보고 있을 수도 있겠고요. 뭐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극적으로 뭐 1100원, 1000원대 막 이렇게까지 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낮아 있는 상태에서 수혜를 보는 업종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 환율이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시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원재료 수입하는 철강주 이런 쪽 네,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철강주 움직임들 굉장히 좋았고 음식료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네,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뭐 에그플레이션 이런 것도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농심, 뭐 오리온 뭐 이런 기업들 주가 상승률이 좀 좋았다. 항공주와 여행주 역시 뭐 바글바글하죠. 워낙 강세가 나오면은 해외의 해외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세지고 그러면 여행 가기 참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일본 여행도 많이 가시고 뭐 전 세계적으로 중국 빼고 다 잘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행주, 항공주들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종목들 움직이는 배경에는 역시 환율 하락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환율이 계속 하락하게 되면 이제 수입 판매하는 업체들 네, 수익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들 또 항공주들도 뭐 기름 구매할 때도 달러로 구매하는 만큼 이제 비용 감소에 유의제가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환율이 1237원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증권가에서는 지금 1240원에서 1250원 내외에서 달러 약세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는 더 떨어진다라는 어떤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라면, 뭐 바닥을 잡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지가 된다라면,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환율은 계속 낮은 상태로 있으면 또 안 돼요. 또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또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면 환율이 계속 떨어져서 강달러 아니죠. 킹달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왕원화? 네, 왕원화. 왕한국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네, 되려나? 네, 아무튼, 네,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뭐, 수입하는 업체들 입장은 좋겠습니다만, 수출하는 업체들은 실적이 또 줄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만들어야 돼. 실적이 줄어드는 것으로 끝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원화 강세가 일어나게 되면, 수출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냐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환율이 높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벌어들인 돈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마진을 가격에 반영시켜서 물건값을 싸게 후려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워낙 강세가 일어나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해외 물건을 팔아먹을 때 가격 경쟁이 떨어지고 물건이 안 팔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싸게 하면은 마진이 떨어지고, 네, 원래 가격을 하게 되면 그 가격이 네 비싸지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은 적당하게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적당한 환율은 사실 뭐 지금 1200원 정도 네 후반 중후반 이렇게 나타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뭐 이거는 이제 뭐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킹달러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것에 이제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변화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다. 자, 국채금리가 원래는 더 늦게 반응을 해야지 돼요. 근데 요즘에는 자꾸 기준금리보다 먼저 반응을 하네요. 지난번에 금리 오르기 시작할 때도 국채금리가 먼저 올라갔죠. 기준금리는 안 오르는데 국채금리가 올라가. 자, 이거는 이제 미리 반응한 거예요.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국채금리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반영이 좀 된 건데 지금은 내려가고 있어요. 역으로.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올렸는데 시중금리는 기준금리를 밑도는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중금리의 지표가 되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39가 됐다 얘기야. 국고채 금리가 3.39 근데 기준금리가 3.5 그러면은 뭐요? 이게 돈을 네, 이게 더 싸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기준금리보다도 더 낮은 국채를 사야 될 이유가 없죠? 네. 뭐야, 국고채를 샀더니 금리를 3.39밖에 안 준대. 근데 지금 기준금리 3.5야. 그럼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가 되겠어요? 됐어! 그러면서 걷어차겠죠. 그러니까 국고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자, 환율이 아니죠. 이 기준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들이 기준금리를 사실상 3.5%를 고점으로 보고 있다. 근데 이건 착각이에요. 3.5에서 머물 수 있는 금리가 아닙니다. 이게 더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미국이 당분간 금리를 더 올려요. 미국이 5%까지 올리는데 우리가 적어도 4%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리 같이 더 올려야 되거든요. 더 올리지 못할 것이다 생각해서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 국채 금리를 팔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금리가 낮았기 때문인데,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조금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국채를 팔고 나서 그 돈이 어디로 갈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뭐, 채 금리가 떨어져서 뭐 국채를 팔아먹었다. 뭐, 이거는 사실 뭐 나한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뭐, 그러든가 말든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든가 말든가가 되는 건데, 자, 지금 시점에서 이 팔아먹은 돈들은 어디로 갔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금리가 높은 채권으로 가겠죠. 왜냐면 채권 하던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잘 안 가요. 그래서 채권으로 또 넘어가죠. 더 비싼 금리를 주는 채권. 그 채권이 무엇일까? 자, 바로 회사채라든지 한전채 이런 쪽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권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뭐 한국은행에서의 어떤 금리 인상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가지 않고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금리가 인상하고 나서 금리가 동결되고 그리고 나서 인하로 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네 이렇게 그 채권을 국채를 팔고 더 비싼 금리를 주는 채권 쪽으로 갈아타는 것이 맞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 역전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나면 금리가 인하되는, 즉 금리가 하락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당장은 뭐 쉽지 않겠다 하더라도요, 지금 이 증권사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번에도 시장이 그런 흐름들을 타고서 간다라면 3개월 뒤에 금리 인하는 어려울지 몰라도 7개월 뒤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간을 정해놓은 것도 어렵지만 지금 당장 뭐 상반기는 어려워도 하반기 끝자락에서는 금리 인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조금 더 하긴 하겠습니다만 금리를 동결시키고자 하는 그 움직임들이 조금 빨라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라고 못을 박아놨었지만 금리 동결이 빨리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이 올해 하반기 정도 뭐 11월달 12월달 이때쯤 되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금리 높은 쪽에 오랫동안 투자해 놓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회사들 입장에서도 뭐 어느 정도 양호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량한 기업들에 대한 우량채라든지 한전채, 망하지 않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채권에 몰리는 상황이 벌어진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들에게 돈이 돌기 시작합니다. 네, 돈이 돌기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기업이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돈이 생긴다라는 것은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상대도 생기는 거고, 또 뭐 비용적인 부담에서도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에게 이제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이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기업들의 실적이 또는 기업들의 투자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건 뭐 좋은 소식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네, 돈이 다 말랐어. 네, 돈이 다 말랐는데 엄마가 돈 주고 아빠가 돈 주고 막 그래요. 야, 용돈 없냐? 그러면서 돈을 막 줘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나의 경제가 갑자기 확 피죠. 갑자기 없던 친구들과 약속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마한테 용돈 받는 시대 지냈으니까 뭐 와이프가 용돈을 줬다든지 남편이 용돈을 줬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그냥 영수가 만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약속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 한잔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네, 친구들하고 나가서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니까. 이게 돈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건데 돈이 생기면 할 수 있는 얘기들이라는 얘기죠. 얼굴에 화색이 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로 갈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효과는 미비할 수 있겠지만 점점점 나비 효과처럼 커질 수 있는 효과가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환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네, 채권에 대한 금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보시면은 시장이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수만 조금 우울한 편이죠. 근데 시장이 좋아질 것 같은데 지수가 우울해. 그럼 뭐예요? 개인들은 다 떠나고 결국에는 빈집들이 나오게 되면서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 네,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준의 발언과 인원 감축 그 외에도 뭐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안 좋게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가십거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절묘하게도 시장이 조정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조정인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왔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략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어차피 조정을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흔들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잘 버텨주면 오히려 땡큐, 잘 못 버티면 그런가 보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야,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리오프닝이나 뭐 이런 쪽은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소비나 이런 쪽은. 그런데 뭐 배터리 관련해서 뭐 테슬라 관련한 2차전지라든지 그런 쪽은 기술주 쪽 조금 약세 보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런 쪽은 좀 이제 조심해서 살살 다루시기 바랍니다. 자, 킹달러 강화가 원화가 세진다. 마찬가지예요. 원화 강세 수혜에 따른 부분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뭐 철강주라든지, 네, 그 다음에 리오프닝, 뭐 소비주 이런 것들 여기 다 포함되니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문제
없이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전한 피난처. 네, 이게 안전한 피난처가 이제 2차 전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자,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졌어요. 그러면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다? 자금은 회사채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회사에 돈이 돌기 시작하면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 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내용들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전망도 좋고 다 긍정적인데 지수만 약간 흔들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합니다. 절대로 투기용 자금과 투자용 자금을 한 계좌에 마구 섞어서 운영하면 안 되고 매매 자체도 구분해야 한다. 이거는 투기성 자본하고 즉 단타 물량하고 장타 물량을 같이 섞어 놓으면요 결국에는 다 단타로 바뀌고 결국에는 다 투기성 자금으로 바뀝니다. 근묵자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더 문자 썼어요. 네, 이 묵을 가까이 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까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거는 분리해서 확실하게 성격을 두고 만약 이게 자신 없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단타만 하시든 아니면 장타만 하시든 둘 중에 하나만 하시고 이게 분리돼서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분리돼 가지고 섞지 않도록 잘 유지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기 관리가 필요한 전략들이니까 꼭 여러분들 강력한 멘탈을 가지고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약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내일까지 주가 약간 변동성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마음의 준비하시고요. 자, 그런데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나쁜 것들 없잖아요. 그런 것들 잘 들고 있고 오히려 이럴 때도 더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 갖고 있으면 편안하게 잘 지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장중시황 때 또 이야기들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이따가 오전 상황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